네, 우리 유튜브로 항상 들어와 주시는 분이죠. 팀 문도님, 너무 어렵습니까? 제가 내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내용이 좀 어려운데 그냥 웹의 단계가 좀 올라간다. 사이버 세상에 우리가 발을 현실에 하나 사이버에 하나 한쪽씩 발을 담그다가 이제 3.0 시대가 되면 우리가 그냥 사이버로 이사 간다. 이런 시대가 열릴지도 모른다고 해요. 그때 이용되는 기술들이 블록체인, NFT 같은 것들인데 정말로 우리 옛날에 버스 탈 때 토큰 내듯이 NFT 가지고 그 안에서 이런저런 경제 생활을 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재미 삼아서 하는 작은 서비스에 불과하지만요. 앞으로는 좀 달라질 것 같다. 황 기자님도 이런 입장인데 저희가 그때그때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그 NFT가 그런데 제페토 같은 그런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해요. 우리 미술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는 말씀 계속 드렸는데 NFT를 통해서 거래되는 미술 작품도 늘어나고요. 가치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예술계의 불고에는 NFT 바람, 요거 오늘 널 위한 문화예술의 이정우 에디터와 함께 공부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못다한 얘기를 조금 마무리를 해봐야겠어요. 앤디 워홀의 작품 샷 세이지 블루 마릴린 먼로가 여러 명 한 화면에 등장하는 그 그림이 크리스티 경매에서 시작가가 2,400억 원이었다라고 했거든요. 이게 만약에 이런 분위기로 낙찰이 된다면 역대 미술품 가격 2등일 거다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앤디 워홀의 이 작품이요. 이거 왜 이렇게 유명한 거예요? 앤디 워홀의 작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앤디 워홀 하면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것이 팝아트의 대가다라는 것일 텐데요. 사실 앤디 워홀이 뭐 팝아트를 만든 사람이라든지 창시자 느낌은 아니고 오히려 앤디 워홀이 미술시장에서 갖는 영향력의 가장 큰 이유는 예술시장의 새로운 선도자로서의 역할을 했기 때문이 큽니다. 앤디 워홀이 한창 활동하던 당시에 미술계에 좀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이 팽배해 있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순수 미술은 굉장히 고고하고 대단한 예술이고 반면에 상업예술 같은 것들은 저렴하고 좀 저급한 것이다라는 인식이었는데요. 이 앤디 워홀이 이런 사고방식을 좀 작품으로서 깼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술관 안에 당시 TV 광고에 주로 등장하던 제품이라든지 혹은 TV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연예인의 초상화를 건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렇게 순수미술의 영역에 대중예술을 끌고 들어왔던 거죠. 일종의 선구자라는 얘기인데 앤디 워홀만의 특징이 몇 가지 있다면서요? 네, 앤디 워홀 같은 경우에는 살아있을 때 정말 많은 돈을 벌었던 예술가인데요. 보통 안 그렇죠. 네, 이런 경우는 사실 드물죠. 그런데 앤디 워홀이 이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던 이유가 마케팅에 굉장히 능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작품이 형성되는 요인 중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게 마케팅인데요. 오늘날에 아무리 좀 미술사적으로 중요한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이 마케팅에 받쳐주지 않고서는 비싼 가격대를 좀 형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앤디 워홀은 이 마케팅을 굉장히 잘 활용을 했어요. 어떤 마케팅을 활용했냐면 지금은 조금 식상하지만 당시에는 신선했던 신비주의 마케팅이었는데요. 앤디 워홀이 사람들 앞에서 좀처럼 자기 의견을 좀 말하지 않고 현대미술이라는 게 난해하다 보니까 좀 뭐 기자라든지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앤디 워홀한테 이 작품 왜 만드셨어요? 이런 질문을 많이 했는데 그럴 때마다 왜 맞는 것 같냐라고 오히려 역질문을 하면서 기자가 답변을 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고 답변을 좀 피하는 식으로 이렇게 마케팅을 신박한데요. 했죠. 반사 이렇게 질문했을 때. 네, 그런 느낌이었죠. 근데 이러면 이럴수록 앤디 워홀에 대한 호기심이 증폭하면서 또 전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가격도 높아지고 하는 식으로 작품 가격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앤디 워홀 작품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게 작품이라는 게 보통 보면 희소성 그리고 진품이라는 확신 이런 것들이 가격을 올리는데 작품 수가 되게 많잖아요. 네. 어떻게 이게 가능했느냐 이것도 궁금해요. 앤디 워홀 같은 경우에는 본인 작업실을 팩토리라고 불렀었어요. 공장이다. 네, 그래서 많은 조수들을 두면서 본인은 작업에 대한 지시 정도만 하고 어느 이 작품을 어떤 컬러로 할 것인지에 대한 지시를 내려서 조수들이 페인팅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많이 해왔는데 그렇게 좀 공장식으로 예술 작품을 찍어내다 보니까 작품을 굉장히 많이 만들 수 있었죠. 공장식 운영.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조영남 씨가 화가인데 내가 조수를 뒀다 해서 이거 가지고 굉장히 긴 소송이 진행이 네. 되기도 했었잖아요. 결국은 이제 현장으로 돌아오실 수가 있었습니다만 그때도 이런 문화가 있었군요. 맞습니다. 그러면 앤디 워홀의 작품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를 할 텐데 김환기 작가 작품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얘기를 했어요. 네. 우리 이정우 에디터님이 그림이 김환기 화백의 작품 같은 건 뭐 수억 원을 호가하기 때문에 그런 작품들은 다양한 버전으로 소장을 하실 수가 있다. 네. 그런데 NFT로 제작된 작품이 있어서 굉장히 고가의 거래가 된 적이 있다. 여기까지 발문을 해주시고 가셨거든요. 네. 이 김환기 작가의 작품 3점이 7억 원에 팔렸다? 맞습니다.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지난 26일에 전해진 소식이고요. 김환기 작가의 대표작 중에 하나인 우주라는 작품이 NFT 아트로 만들어져서 경매에서 총 7억 원대에 낙찰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김환기 작가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유명하죠. 한국 추상미술의 거장으로 불리는 인물인데요. 보통 NFT 아트가 아닌 오리지널 작품의 경우에는 100억 원대까지도 호가되는 작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NFT 작품으로 제작이 돼서 7억 3천만 원 정도에 낙찰이 되었고요. NFT 작품이다 하면 말하자면 디지털 파일을 샀다는 거잖아요. 네. 7억 원대. 네. 이게 사실 그 일반인 입장에서는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데 NFT라는 거 들어도 잘 모르겠다. 특히 미술 작품을 이게 어떤 개념이에요? 이 NFT라는 것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인데 이 디지털 이미지를 인터넷상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무제한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고 캡처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무제한으로 복제 가능한 디지털 파일에서 원본이 무엇인지를 인증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NFT에는 소유권이라든지 이 작품이 어떻게 거래가 되었는지 거래 이력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것들을 기록할 수가 있어서요. 미술 시장에서 최근에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개념입니다. 김환기 작가의 작품 우주 이거 아마 이름은 한 번씩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네. 어떤 작품인지 짧게 소개를 좀 해볼까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김환기 작가 작품 중에 최고의 걸작으로 손꼽히는 작업인데요. 김환기 작가의 기량이 최고조에 달했다라고 평가받는 말년에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가로 2.5m에 세로 2.5m 굉장히 큰 사이즈의 작업인데 이 큰 사이즈에서 나오는 아우라가 대단하다고 평가를 받고 자연의 서정 그리고 광대한 우주적 공간의 신비로움을 느끼게 하는 대작이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크리스티 경매에서 하나 약 132억 원대에 낙찰된 와. 적이 있는데요. 네. 이 금액이 한국 미술품 사상 처음으로 100억 원대를 넘긴 역대 최고가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앞서 말씀드린 NFT 그 디지털 파일을 7억 원 주고 산다고요? 요거 납득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미술계에서는 본품이라면 원래의 작품이라면 캔버스에 있는 그건 작품 하나에 130억 원대였다. 그런데 NFT는 7억 원대다. 세 네. 점에 미술계에서 보는 눈은 좀 다를 수도 있겠네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흔히 예술 시장에서 작품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NFT 시장에서도 아트 작품을 구매할 거다라고 보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예술 시장과 NFT 시장의 구매자는 굉장히 특성이 다르다고 해요. 소비자가 다르군요. 네. 기존의 미술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예술에 관심이 있는 좀 부를 축적한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NFT 시장 같은 경우에는 IT라든지 테크 쪽에 종사하시는 미술과는 조금은 관련이 없는 기술 분야의 업계에 종사자분들이 많이 구매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매자의 특성이 다르다는 것은 네. 곧 미술 시장에서 통하던 판매 공식이 NFT 시장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하죠. 그렇군요. 그런데 어느 업계에 계신 분들이 구매를 했느냐 이게 확인이 돼요? 이것도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요소로 확인을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워낙에 주목을 받는 작품이기도 하고 아직까지는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네. 어떤 분에게 그 소유권이 돌아갔는지 좀 알 수 있다는 얘기인데 NFT 작품 어떤 그림들이 인기가 많습니까? 아무래도 NFT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미술 시장 작품들과는 다르게 좀 사람들이 가지고 놀 만한 재미거리 좀 이야기거리가 많은 작품들이 주로 거래가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일례로 작품의 스토리가 좀 명확한 작품들이 많이 거래가 됩니다.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아마 접하셨을 것 같아요. 비플이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네.
기존 전통 미술 시장에서는 무명 작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만 NFT 작품을 팔아서 785억 원의 네? 수익을 올렸습니다. 785억 원을 NFT 작품을 팔아서 벌었다고요? 네. 이 금액은 사실 뭐 정말 대단한 금액이죠. 785억 원이라는 게. 근데 NFT 작품 판매가 중에서도 최고가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현존 작가 중에서도 살아있는 작가 중에서도 작품 경매가 중에서는 3위를 차지한 금액입니다. 네, 정말 높은 금액인데 이 작품의 이야깃거리가 어떤 게 있냐면 네. 5,000일 동안 매일매일 비플이라는 작가가 이미지를 모아서요. 하나의 사진으로 합쳤습니다. 그리고 5,000일 동안. 네, 각각의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메시지가 5,000장의 사진에 담겨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5,000장의 사진 속에 담겨 있는 이미지를 찾아가는 과정도 사실 이야깃거리고 놀 수 있는 요소들이 되는 거죠. 이런 점에서 인기를 많이 끌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NFT 같은 경우에도 판화 작품들처럼 에디션이 있는데요. 이번 김한기 작가의 작품 같은 경우도 우주라는 작품을 3개까지 에디션으로 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NFT 작품의 에디션 버전 같은 경우에는 재밌게도 판화 작품들과 비슷하게 앞번호일수록 또 인기가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앞번호 쟁탈전이 벌어지면서 이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재미 요소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래요. 재밌네요. 디지털 파일이라는 거는 결국은 무한 복제가 가능하고 일련 번호 순서 그렇게 의미 없을 것 같기도 네. 한데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NFT 작품 시장 전망은 어떤가요? NFT 작품 시장 같은 경우에 물론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는 염려의 목소리가 조금 더 큰 것 같습니다. 지나치게 시장이 좀 폐쇄적이다 보니까요. 작품의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세력이 동원된다든지 작가가 전자지갑을 본인이 여러 개를 만들어서 본인의 작품 가격을 올린다든지 그래서 좀 파는 사람만 있고 사는 사람은 없는 시장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이 작품을 산다고 하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많지가 않아요. 전자지갑 안에 넣어두는 정도이다 보니까 추후에 메타버스 공간에 미술관이 생겨서 뭐 임대 수익을 낸다든지 하는 게 아니면 아직까지는 조금 더 발전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시선이 많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 함께 지켜볼게요. 지금까지 널 위한 문화예술의 이정우 에디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내일 올게요. 발전.